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하늘 백화점의 지하 물류 창고는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지상 위에 세련된 쇼핑 공간을 지탱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기계실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하늘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은 먼지 투성이의 작업복을 입은 채 이 억압적인 공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으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모자챙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강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그룹 내에서 가장 부패가 심하다고 의심되는 강남 지점의 말단 임시직 직원으로 잠입해 있었다. 그는 짐을 나르는 척하며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물류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중간 관리자들의 태만함을 머릿속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 대신 낡은 조끼를 걸치고 펜 대신 박스 테이프를 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하류 인생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묘한 위압감은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다. 그때 철제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물류팀의 박주임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작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전형적인 소인배였다. 박주임은 들어오자마자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음마저 뚫고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었다. 민혁은 박주임의 등장에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으나 이내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이며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연기를 시작했다. 지금 당장 저 오만방자한 관리자를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 더 큰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며 박주임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박주임의 눈에 띄고 말았다. 박주임은 민혁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정강이를 걷어차며 작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변의 다른 동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하며 그 상황을 외면했다. 민혁은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보다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상황에 더 큰 분노를 느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다. 너 같은 놈들은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박주임은 민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손바닥이 민혁의 뺨을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창고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다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장 그만두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주임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성복 매장의 층 담당 매니저인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빠르게 다가와 박주임과 민혁 사이를 가로막아섰다. 서연은 사내 규정집을 들이밀며 직원 간의 폭력 행위는 즉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또렷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의 등장에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박주임은 예상치 못한 서연의 방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씩씩거렸지만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서연은 본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매니저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에도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껄끄러운 상대였기 때문이다. 결국 박주임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민혁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협박을 남기고는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사라졌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자 서연은 곧바로 뒤를 돌아 민혁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식으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혁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려 했지만 민혁은 당황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민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여성, 그것도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보호받았다는 사실에 묘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맑은 갈색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가 보여준 용기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민과 정의감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실수를 해서 혼나는 중이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어눌한 말투로 대답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서연은 민혁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시켰다. 실수 좀 했다고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강민 씨라고 하셨죠? 앞으로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민혁은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받아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구내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혁은 돈을 아끼는 척하기 위해 창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편의점 김밥을 꺼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퍽퍽한 김밥을 씹어 삼키며 그는 자신이 왜 이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룹의 이익을 갉아먹는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모멸감과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때 서연이 식판 2개를 들고 민혁이 있는 구석 자리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오늘 메뉴에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양이 많아서 좀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녀는 민혁의 거절을 듣기도 전에 반찬을 그의 김밥 위에 올려주며 쾌활하게 말을 건넸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민혁은 서연의 호의에 당황하면서도 따뜻한 밥과 반찬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민혁은 서연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보고서나 재무제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장 직원들의 진짜 삶과 애환을 담고 있었다. 강민 씨는 꿈이 뭐예요? 평생 이 어두운 창고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인 그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룬 성취들의 목록일 뿐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다른 대답이 필요했다. 저는 공정한 세상에서 떳떳하게 인정받으며 사는 게 꿈입니다. 서연은 민혁의 대답이 꽤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멋진 꿈이네요. 저도 그래요.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그런 회사,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힘없는 매니저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는 순수한 열정과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고 민혁은 그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초심을 발견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민혁은 더욱 의욕적으로 움직였고 서연은 틈틈이 창고를 들러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삭막한 창고 안에서 피어난 작은 꽃과도 같았다. 하지만 민혁은 박주임이 멀리서 서연을 노려보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한 뒤 민혁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전무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수트와 태블릿 PC를 건넸다. 차 안의 공기는 창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고 민혁은 순식간에 임시직 노동자 강민에서 냉철한
총수 강민혁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시하신 강남 지점의 회계 장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민혁은 넥타이를 매만졌고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박 주임과 지점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쥐새끼들이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었군. 민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을 지켜주었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서연 매니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은밀하게 진행해. 그리고 박 주임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차가 도심의 어둠을 가르며 질주하는 동안 민혁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다.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조직을 정화하고 서연과 같은 진정한 인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강민혁은 먼지, 구덩이 같은 지하, 물류 창고의 생태계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요령없고 무뜬 신입사원 강민을 연기했지만 머릿속은 슈퍼컴퓨터처럼 팽팽하게 돌아가며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재고 박스들의 일련 번호와 전산상의 수치가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의 예리한 관찰력 덕분이었다. 박 주임과 그 일당들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불량품으로 처리한 뒤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척하며 창고 관리실 근처를 서성거렸고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기 위해 청각을 곤두세웠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는 본사 감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류 작업 더 철저히 해. 최 본부장님 쪽에서 알아서 막아주시겠지만 우리도 조심해야지. 박 주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혁의 눈매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 본부장이라면 강남 지점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민혁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룹 내에서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꼬리를 잡으려다 몸통까지 발견한 셈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유일하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만의 도피처였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로 펼쳐진 강남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초라한 위치와 저 화려한 세상 사이의 괴리감을 곱씹었다. 그때 옥상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등장은 칙칙한 옥상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구내식당 밥이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을 좀 싸왔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녀는 돗자리를 펴고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꺼내놓았는데 계란말이와 시금치 무침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호의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함을 거부할 수 없었다. 재벌 3세로 살면서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누군가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받아본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그는 쭈뼛거리는 척하며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건네주었다. 강민 씨, 혹시 빚 때문에 쫓기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옷도 그렇고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 오해를 굳이 정정하지 않는 편이 자신의 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몫인 계란말이 하나를 더 민혁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힘내세요. 저도 아버지가 남긴 빚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다 해결되더라고요. 강민 씨도 성실한 분이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상투적인 격려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나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묵직한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비우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 민혁은 서연이 가진 내면의 단단함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녀는 불합리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고객을 대할 때만큼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잃지 않는 진정한 직업인이었다. 민혁은 자신이 그룹의 총수로서 이런 직원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민혁은 여성 의류 매장으로 상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트를 밀며 매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치장된 매장은 지하 창고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매장 구석에서 박스를 정리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그때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저번에 산 스카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교환 처리가 안 된 거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백화점 직원이야? 여자는 스카프를 서연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고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연은 날아오는 스카프에 얼굴을 맞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규정상 착용하신 제품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여자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고 여자는 매니저를 부르라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은 해당 층을 총괄하는 정 팀장이었는데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연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이 매니저 고객님을 어떻게 응대했길래 이 사단이 난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리지 않고 뭐해. 정 팀장은 최 본부장 라인의 인물로 평소에도 바른 말을 하는 서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자였다. 민혁은 박스를 쥔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몰상식한 고객과 팀장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지금 나섰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진상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저 여자는 건설사 사장의 부인으로 그룹 내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마땅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말했다. 팀장님, 저는 규정대로 응대했을 뿐입니다. 무릎을 꿇을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정 팀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고객은 더 크게 비명을 질러댔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서야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서연은 사무실로 불려가 한참 동안이나 나오지 못했다. 한편 최 본부장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최 본부장은 박주임이 가져온 재고 리스트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감사팀이 움직인다는 정보가 있어. 이번에 횡령한 물량이 너무 커서 자칫하면 꼬리가 잡힐 수도 있겠어. 희생양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 박주임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최 본부장의 잔에 양주를 따랐다. 안 그래도 요즘 눈에 거슬리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복 매장의 이서연이라고 노조 활동도 하고 사사건건 토를 다는 아주 골치 아픈 계집애입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최 본부장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이서연이라 그 당돌한 매니저 말이지? 좋아, 아주 적절한 타겟이야. 재고 부족분을 그 여자가 관리하는 창고 쪽으로 몰아서 서류를 조작해. 그리고 며칠 뒤에 열릴 창립 기념일 행사 때 본보기로 터뜨리는 거야. 감히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 모든 대화가 민혁이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혁은 늦은 밤 창고 구석진 곳에 숨겨둔 수신기를 회수하며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퇴근길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민혁은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투명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다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어깨가 축 처져 있어 더욱 작고 연약해 보였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매니저님, 우산 없으세요? 이거 쓰고 가세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민혁의 얼굴을 확인하자 안도감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민 씨네요. 고마워요. 근데 강민 씨는 어쩌고요? 저는 집이 바로 근처라서 뛰어가면 됩니다. 민혁은 거짓말을 하며 우산 손잡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실 그의 기사는 골목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비를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때 느껴지는 온기는 차가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남아 서로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럼 정류장까지만 같이 쓰고 가요. 혼자 쓰고 가기엔 너무 미안해서요. 서연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민혁은 그녀와 나란히 좁은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장벽처럼 느껴졌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민혁은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총수로서의 중압감도 복수에 대한 집념도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서연에게서 나는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기가 섞여 민혁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곁에 있는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의 구현이나 기업 윤리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서연이 버스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 때까지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다. 버스가 빗속으로 사라지자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이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나타났다. 회장님, 감기 드십니다. 차에 타시죠. 민혁은 젖은 어깨를 털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돌아왔다. 김 실장, 최 본부장과 박 주임의 계획을 역이용할 준비를 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차에 올라탄 민혁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 본부장 일당이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이 상처 입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고 보안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서연 매니저 주변 경호를 2배로 강화해 그림자처럼 붙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도록. 이 위험한 연극에 막이 오르고 있었고 민혁은 기꺼이 그 무대 위에서 광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면을 벗어던지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바로 자신이 될 것이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그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늘백화점 강남 지점의 감도는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뒤로 예정된 창립 기념 갈라쇼를 위해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보석과 예술품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행사의 메인 이벤트로 공개될 블루티어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 가치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물건으로 보안팀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주의 품목이었다. 강민혁은 물류팀의 일원으로서 행사장 준비를 돕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특유의 감각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박주임이 유독 VIP 화물 반입 구역을 서성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좌우로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삼엄한 경비 속에 특수수송 차량이 도착했고 무장 경호원들이 검은색 칠 가방을 들고 하차했다. 박주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고 의아하게도 물류팀장이 아닌 이서연 매니저를 호출했다. 여성복 담당인 그녀가 고가의 보석 검수를 맡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기에 주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이 매니저 최 본부장님 지시야. 꼼꼼한 자네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하셨네. VIP 고객들에게 선보일 물건이니 포장 상태부터 스크래치 유무까지 확실하게 체크해서 창고 금고에 넣도록 해. 박주임은 서류 뭉치를 서연에게 떠넘기듯 내밀며 재촉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부의 지시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고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 서연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다이아몬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안전 금고에 물건을 넣고 봉인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로그 기록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박주임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듯 보였지만 민혁은 박주임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사건은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에 터졌다. 보안 시스템 점검을 위해 금고를 다시 열었을 때 블루티어가 들어있어야 할 케이스가 감쪽같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 본부장은 격노한 표정으로 보안실로 달려왔고 금고의 최종 책임자로 서명한 서연이 즉시 호출되었다. 보안실 모니터에는 서연이 금고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나간 직후 카메라가 약 10분간 오작동을 일으켜 화면이 끊겨 있었다. 최 본부장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서연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마지막으로 금고를 만졌고 그 직후에 CCTV가 꺼졌어. 공범이랑 짜고 물건을 빼돌린 게 분명해. 서연은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본부장님. 맹세코 저는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물건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CCTV 고장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박주임은 옆에서 거들며 기름을 부었다. 안 그래도 요즘 이 매니저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던데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딴 마음을 품은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 하더니 뒤로는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의 뻔뻔한 연기에 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소문은 삽시간에 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료 직원들은 서연을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기 시작했다. 평소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조차 불똥이 튈까 두려워 외면하거나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었다.
서연은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보안실 구석 의자에 처량하게 앉아 있어야 했다. 민혁은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서연을 제거하고 횡령 사실을 덮으려는 최 본부장과 박주임의 치밀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증거가 인멸될 수 있기에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야만 했다. 민혁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비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하늘백화점 강남지점 보안 서버를 해킹해 CCTV 영상이 삭제된 게 아니라 별도 서버로 백업되었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박주임의 차명 계좌와 최근 통화 기록을 일시간 내로 확보해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섬뜩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뽑아들고 서연이 갇혀있는 보안실 앞 복도로 향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혁은 어수룩한 표정으로 청소하러 왔는데요. 라고 둘러대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파묻고 있는 서연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매니저님, 이거 좀 드세요. 몸 좀 녹이셔야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유자차 캔을 건네자 서연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도둑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준 사람이 가장 초라한 위치의 강민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강민 씨, 저 정말 아니에요.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혁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투박한 손길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는 믿어요. 매니저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봤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범인은 반드시 실수를 남기기 마련이거든요. 민혁의 단호한 눈빛은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그때 보안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닥쳤다. 최 본부장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형사들은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그녀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강민 씨. 나서지 마세요. 제가 가서 밝히고 올게요. 서연이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혁은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조금만 기다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저 쓰레기들을 당신 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해줄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백화점은 정막에 휩싸였지만 민혁은 퇴근하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었다. 그는 김 실장으로부터 전송받은 해킹 자료들을 태블릿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지워진 10분간의 영상 파일은 보안팀장의 개인 클라우드에 숨겨져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박주임이 능숙한 솜씨로 금고를 열고 목걸이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목걸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백화점 내의 또 다른 장소, 즉 최 본부장의 개인 집무실 내 비밀 금고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를 해고시키고 보험금을 타내는 동시에 진짜 목걸이는 암시장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이중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시나리오였다. 민혁은 이 증거만으로도 그들을 구속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서연이 겪은 모멸감과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기 위해 더 극적이고
파멸적인 복수를 계획했다. 내일 열릴 창립 기념 갈라쇼.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가 최 본부장과 박주임의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새벽 3시 민혁은 텅 빈 백화점 로비를 걸으며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 위에는 정직과 신뢰라는 하늘그룹의 슬로건이 거대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위선적인 문구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조소했다. 내일 이 무대 위에서 거짓된 가면들이 벗겨지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서연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추위가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낮에 민혁이 건네준 따뜻한 유자차의 온기를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결백하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혁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모습 위로 냉혹한 승부사의 아우라가 겹쳐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작전명, 심판. 내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게시한다. 모든 언론사를 대기시켜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사냥개들은 덫에 걸렸고 사냥꾼은 총구를 겨누었다. 날이 밝으면 시작될 그 화려하고도 잔혹한 쇼를 위해 민혁은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백화점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일렁였다. 하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실내 악단의 우아한 연주가 호란을 가득 메웠다.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재계 인사들이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는 이곳은 서민들의 삶과는 철저히 격리된 그들만의 낙원이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파티장의 한 구석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난 이서연은 매니저 유니폼이 아닌 헐렁한 서빙용 앞치마를 두른 채 무거운 쟁반을 나르고 있었다. 최 본부장은 그녀를 바로 해고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변제할 기회를 주겠다며 파티장의 자빌 담당으로 강제 투입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악취미적인 처사였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빈잔을 치우고 새로운 음료를 채웠다. 며칠 전만 해도 당당한 매니저로서 이곳을 누볐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며 불쾌한 시선을 보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옷깃을 여미며 거리를 두었다. 강민영 역시 임시 인력으로 차출되어 연회장 구석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목격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들끓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 올라가 이 역겨운 쇼를 중단시키고 싶었지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최 본부장과 박주임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고 박주임의 양복 기세는 승리자의 훈장처럼 화려한 꽃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서연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 박주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누구야? 우리 백화점의 유명 인사가 여기 계셨네. 도둑질한 손으로 따르는 술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여기 샴페인 한 잔 따라보지. 박주임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주위의 기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서연의 얼굴은
치욕스러움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병을 들었지만 박주임은 일부러 잔을 흔들어 술이 식탁보에 쏟아지게 만들었다. 이런 칠칠 맞은 여자가 봤나? 이게 얼마짜리 이탈리아산 식탁보인 줄 알아? 훔치는 재주만 있고 일하는 재주는 없나 보지. 박주임의 호통에 서연은 황급히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최 본부장은 그 모습을 즐겁다는 듯 바라보며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연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짓밟을수록 쾌감을 주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번 매장에서 난동을 피웠던 건설사 사장 부인이 서연을 알아보고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 여자는 내 스카프를 망친 그 직원이잖아. 저런 도둑년이 어떻게 이런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내 드레스에 손이라도 대면 책임질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파티장의 음악 소리마저 뚫고 울려 퍼졌다. 사모님의 고함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서연을 애워싸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들이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무릎을 꿇고 앉아 파편을 줍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거나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거나 빨리 치우라며 재촉할 뿐이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닦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오던 자존심과 신념이 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최 본부장은 혀를 차며 경비원들을 불렀다. 분위기 다 망쳤군.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기물 파손 비용까지 모조리 청구해서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경비원들이 거칠게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녀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인형처럼 끌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잔인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접시 닦는 구석자리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던지고 천천히 그러나 맹수처럼 위협적인 기세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낡은 유니폼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붙잡고 있는 경비원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천둥처럼 거대했다. 경비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 미친 짓을 벌인 임시 직원에게 집중되었다. 박주임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너, 이 자식,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너도 저 도둑년이랑 같이 콩밥 먹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는 민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초식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제왕의 눈빛이었다. 입 닥쳐.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다. 그는 피 흘리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지혈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넘쳐 흘렀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서연은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는 며칠 동안 함께 밥을 먹던 어수룩한 강민이 아니었다. 강민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서 피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서연이 울먹이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민혁은 단단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킨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본부장과 그 일당들을 바라보았다. 최 본부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저놈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익숙하고도 두려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경비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치광이들을 끌어내고 경찰 불러. 최 본부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민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경찰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끌려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민혁의 선언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메인 게이트가 활짝 열렸다.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대열을 맞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비서실장 김 전무가 서 있었다. 김 실장은 성큼성큼 걸어와 민혁의 앞에 멈춰 섰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 실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그 한마디는 연회장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 본부장의 손에서 와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박 주임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민혁은 천천히 작업용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제 더 이상의 연기는 필요 없었다. 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 똑바로 가려내도록 하지. 강민혁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며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김전무의 정중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강민혁을 조롱하던 귀부인들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최 본부장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압감은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룹 총수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혁은 천천히 김 실장이 건넨 최고급 재킷을 받아 어깨에 걸쳤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 그는 더 이상 창고직이 강민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강민혁으로 완벽하게 귀환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 본부장과 박 주임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최 본부장, 자네가 관리하는 백화점이 이런 난장판일 줄은 미처 몰랐군. 고객에게는 가식을 떨고 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경영 철학인가?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회장의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최 본부장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고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 주임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김 실장의 서늘한 눈빛을 받고서야 현실을 자각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비굴하게 소리쳤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서연에게 술을 뿌리며 거만하게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한 몰골만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그런 박주임을 벌레 보듯 외면하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내외빈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제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썩어빠진 환부가 어디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곧이어 화면에는 보안실에서 삭제되었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 주임이 금고를 열고 블루티어 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 그리고 최 본부장과 밀실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보험금을 타내고 횡령을 덮으려던 그들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객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 본부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명예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하늘그룹은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최 본부장과 박 주임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 추잡한 모습은 화려한 파티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지만 민혁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동료 강민이 사실은 구름 위의 존재인 회장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연, 매니저. 민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서연은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사과했다. 제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제가 알던 강민 씨는 어디에 있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비를 맞으며 웃던 그 사람은 전부 가짜였나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했다는 상처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민혁은 손수건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민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당신에게 느꼈던 고마움과 존경심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썩은 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명예를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재벌 회장과 말단 여직원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민혁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고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정식 인사 발령장을 가져왔다. 민혁은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것으로 당신의 상처가 다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본사 기획팀 대리로 특진 발령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위로금과 포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에게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문서 한 장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보네요. 그녀의 뼈 있는 한마디는
민혁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재벌의 방식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서연은 발령장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올바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호의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은 피 묻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올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어떤 귀부인보다 당당하고 고귀해 보였다. 민혁은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쫓아가서 모셔올까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는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회장은 다시 음악이 흐르고 파티가 재개되었지만 민혁에게는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악당들은 처벌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서진 서연의 마음은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강민으로서의 연극은 끝났지만 강민혁으로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고.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고독하게 빛나는 왕관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하늘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남 지점 갈라쇼 사건 이후 며칠째 살벌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거대한 집무 책상 뒤에 앉아 감사팀이 밤새워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보고서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서는 서슬 퍼런 살기가 느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점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무사한 일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 대숙청의 신호탄이 되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했고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최 본부장과 박주임 그리고 그들의 동조했던 구매팀 직원들 전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법무팀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쳐 상세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현재 검찰 특수부와 협조하여 그들의 차명 계좌와 은닉 재산을 전액 동결 조치했습니다. 특히 최 본부장의 경우 과거 협력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리스트까지 추가로 확보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는 빈틈이 없었지만 민혁은 만족하는 기색 없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 그들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을 벼랑 끝으로 뭔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이번 숙청의 강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강남 지점의 관리 자급 임원 절반이 해고되거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그 빈자리는 능력은 있으나 배경이 없어 승진해서 누락되었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언론은 젊은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정의로운 행보를 연일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룹의 주간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강민혁은 부패를 척결한 영웅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민혁의 마음은 황량한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쾌감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려야 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정작 그가 인정받고 싶었던 단 한 사람, 이서연의 부재가 그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거절하고 떠난 그날 밤 이후 민혁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그녀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은 회사가 내린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을 모두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인사팀장은 기겁하며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체스판 위의 말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들렀고 그녀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다. 대리님, 아니 서연 씨,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거 정말 미안해. 우리가 눈이 멀었었나 봐. 가식적인 사과들이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서연은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사물함 안에는 낡은 작업복과 달아빠진 편한 신발, 그리고 강민과 나눠 먹으려다 남겨둔 믹스커피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물건들을 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회장 강민혁이 아니라 땀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함께 웃어주던 동료 강민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짐을 챙겨 나온 서연이 직원 출입구를 빠져나올 때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민혁이 급하게 내렸다. 그는 회장실에서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비서실장에게 서연이 사직서를 내고 짐을 챙기러 왔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서연 씨,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민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민혁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다. 왜 사직서를 낸 겁니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회사가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데 왜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는 겁니까? 서연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지지 않을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에게는 이 모든 게 기회와 보상의 문제로만 보이시나요? 제가 겪은 수모와 공포,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한 상처는 돈으로 환산해서 입금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의 폐부를 찔렀다. 민혁은 말문이 막혀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는 평생을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살아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대우로 보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그가 가진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방식이 서툴렀을지는 몰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돕는다는 건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잡아주는 거지 높은 곳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며 올라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박스를 고쳐 안았다. 강민 씨가 저를 속이고 연극을 하는 동안 저는 바보처럼 당신을 걱정하고 챙겨줬어요. 제 진심이 당신에게는 그저 언더커버 보스 놀이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였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이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민혁이 강하게 부정하며 한 걸음 다가갔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었다. 그 말을 믿기에는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르네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성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좁고 누추한 방으로 돌아가서 제 방식대로 상처를 치료할 테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인사를 하고는 택시를 잡아탔다. 민혁은 멀어지는 택시의 미등을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전쟁터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전리품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패잔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김 실장에게 지시하여 서연의 사직 처리를 무기한 보류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떠나버린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창고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던 서연의 웃는 얼굴과 조금 전 차갑게 돌아서던 얼굴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혁의 업무 스타일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보고서의 숫자만을 믿지 않고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했다. 직원 식당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휴게실에 낡은 소파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가 남기고 간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뒤 민혁은 수행비서 없이 홀로 차를 몰고 서연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실감했다.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서연의 집이 보이는 가로등 아래 섰을 때 그는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서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불쑥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수표나 발령장이 아닌 서툰 글씨로 쓴 진심 어린 반성문이 들어 있었다. 그는 결국 문을 두드리는 대신 우편함에 조용히 편지를 넣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회장 강민혁이 아닌 인간 강민혁으로서 기다리겠다고.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었다.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달동네의 불빛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폭풍 같은 숙청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한편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미 차는 떠나고 붉은 미등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밖으로 나와 우편함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민혁이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 적힌 이서연님께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은 며칠째 밤잠을 설치며 민혁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최고급 편지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것은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0원짜리 줄무늬 편지지였다. 빗둘배둘하게 쓰인 글씨체에서는 그가 펜을 잡고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였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편지에는 변명이나 회유의 말 대신 그저 인간 강민혁으로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서연에 대한 존경심만이 담백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서연의 진심 어린 도시락 한 끼보다 가치 없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백화점을 그만둔 후 서연은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과 경쟁이 난무하던 백화점과는 달리 흙내음과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었다. 그녀는 가시를 다듬고 꽃다발을 포장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지우려 노력했고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재벌 회장의 구애를 걷어차고 사라진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녀의 신상이 네티즌들에게 털리기 시작한 것이다. 꽃집 앞에는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기웃거렸고 심지어 파파라치들이 망원 렌즈를 들고 숨어서 그녀를 감시하기도 했다. 서연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출퇴근해야 했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하고 가게 문을 나서던 서연은 갑자기 들이닥친 유튜버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서연의 얼굴에 들이밀며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강민혁 회장과 진짜 사귄 게 맞나요? 위자료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일부러 튕기시는 전략인가요? 공격적인 질문과 터지는 플래시 세례의 서연은 갈라쇼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거칠게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서연의 앞을 거대한 성벽처럼 막아섰다. 그리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서연에게 덮어주며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았다. 당장 카메라 치워. 초상권 침해와 스토킹 혐의로 전원고 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꺼져.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익숙한 그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달려온 강민혁이 서 있었다. 민혁은 평소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숨 가쁜 호흡,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강민혁의 등장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그의 기세에 눌려 하나둘씩 도망치듯 사라졌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민혁은 서연이 괜찮은지 살피려 했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다. 괜찮습니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당신을 세상에 노출시켜 놓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코트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익숙한 향기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원망이 다시 솟구쳤다. 왜 또 나타나신 거죠? 회장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제 인생은 더 꼬일 뿐이에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서연은 코트를 벗어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막았다. 압니다. 내가 당신에게 재앙 같은 존재라는 걸. 하지만 이대로 당신이 고통받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 변호사들이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애원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민혁이 덮어준 코트 덕분에 서연은 춥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회사 시스템을 뜯어고쳤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뉴스에서 하늘그룹의 개혁 소식을 스치듯 보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때 처음으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장 강민혁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강민으로서 말입니다. 강민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었고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았죠.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강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가 잊고 살았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습을 끄집어내 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돈이나 권력으로 그녀를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증명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서연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성 그 자체였다. 그녀는 코트 자락을 꽉 쥐며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회장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곳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높고 화려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다시 그 곁에 섰다가 또다시 다치고 이용당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요? 서연의 물음은 현실적이고 아픈 지적이었다. 신데렐라 스토리는 동화 속에나 존재할 뿐 현실의 격차는 언제나 잔인한 법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프로포즈의 자세가 아니라 기사가 여왕에게 바치는 충성의 맹세와도 같았다. 그는 서연의 시선과 눈높이를 맞추며 또렷하게 말했다. 나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세계로 내려오겠습니다. 당신이 불안하지 않게, 당신이 외롭지 않게 내가 당신의 보폭에 맞춰 걷겠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 다 내려놓고 그저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을 갈구하는 평범하고 절박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혁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다. 일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면 또 기사 날라. 서연의 핀잔 섞인 말에 민혁은 그제야 안도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에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짐짓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강민 씨의 성실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꼭 시장 가는 날인데 짐 들어줄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민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것은 수천억 원의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기쁘고 순수한 표정이었다. 새벽 4시까지 데리러 오겠습니다. 트럭 운전도 잘하고 화분 나르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의 너스레에 서연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어둡던 공원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민혁은 서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에 태우지 않고 나란히 걷는 그 길은 어색했지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혁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푹 쉬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말을 들어줘서,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줘서. 서연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그거 아세요? 작업복 입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없어 보이는 거. 서연의 농담에 민혁은 멍하니 있다가 소리내어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오죠. 서연이 집 안으로 사라지고 불이 켜질 때까지 민혁은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가슴 속에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약속 시간인 4시가 되기도 전에
민혁은 꽃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명품 정장 대신 청바지에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목장갑까지 챙겨온 상태였다. 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그는 군대 점호라도 받는 신병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트럭의 짐칸을 정리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서연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꽃시장으로 가는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회사의 골치 아픈 경영 문제 대신 어떤 꽃이 가장 오래 가는지, 흙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소소한 주제들에 대해 서연에게 물었다. 그는 배우려는 자세로 경청했고 서연은 신이 나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트럭의 덜컹거림조차 그들에게는 즐거운 리듬처럼 느껴졌다. 시장에서 민혁은 그야말로 날아다녔다. 무거운 화분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상인들과 흥정하는 서연의 뒤에서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했다. 시장 상인들은 서연이 내 일꾼 하나 잘 구했네. 신랑감이야. 라며 농담을 던졌고 서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민혁은 기분 좋은 듯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권위적인 회장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을 마치고 근처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였다. 민혁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고 깍두기 국물을 흘린 옷을 보며 멋쩍게 웃었다. 서연은 휴지를 건네주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민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 가면 밑에 숨어있던 민혁의 본질, 즉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음씨였다는 것을. 민혁 씨. 서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혁은 숟가락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서연 씨. 그의 대답은 빠르고 간결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망가지 말고 제 옆에서 천천히 다 갚으세요. 이자는 아주 비싸게 쳐서 받을 거니까. 민혁은 감격에 겨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서연이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의 말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당신이 지루해할 때까지 매일매일 갚아나가겠습니다. 식당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후로도 민혁은 이중 생활을 계속했다. 낮에는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카리스마의 회장 강민혁으로, 저녁이나 주말에는 서연의 꽃집에서 화분을 나르고 물을 주는 아르바이트생 강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전의 이중 생활과는 달랐다.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이었고 그 두 가지 모습 모두가 그 자신이었다. 회사 임원들은 회장님이 주말마다 어디서 흙투성이가 되어 오는지 궁금해했지만 민혁의 얼굴에 핀 여유로운 미소를 보며 감히 묻지 못했다. 서연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민혁의 배경에 주눅들지 않고 때로는 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민혁이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맴이자 그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가 쉴 수 있는 항구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라고 불렀다. 계절이 바뀌고 꽃집 앞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에서 초록 잎을 틔울 무렵 민혁은 서연을 데리고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마음을 열었던 추억의 장소였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블루티어 같은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수수한 데이지, 꽃 모양의 은반지였다. 이서연 씨, 나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나는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혁의 담백한 프러포즈에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인 드라마보다는 잔잔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웠지만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강민혁과 이서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르렀지만 하늘 그룹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더 이상 권위적인 임원들이 아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것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물류팀 직원들, 매장 판매 사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과거의 주눅든 기색 대신 회사의 주인으로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강민혁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1년 전 갈라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이었다. 지난 1년은 우리 하늘 그룹이 껍데기를 깨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럽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최대의 성과는 매출 20% 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갈채의 가장 앞줄에는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 이사라는 직함으로 상생협력센터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연인이어서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 올랐기에 누구도 그녀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은 단상 위의 민혁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 곁으로 내려온 진정한 리더였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혁과 서연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사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식 행사는 언제 해도 긴장되는군요. 아까 내 연설 너무 딱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가 어린아이처럼 칭찬을 갈구하는 눈빛으로 묻자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그의 옷깃을 정돈해 주었다. 아주 훌륭했어요. 특히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강민혁 회장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요. 서연의 칭찬에 민혁은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질렀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라는 나침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숫자 노름이나 하면서 거만한 독재자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강남 지점, 백화점 건물이 보였다. 그곳은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자 아픈 상처와 치유의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민혁은 문득 생각난 듯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오랜만에 그곳에 한번 가볼까요? 오늘따라 당신이 싸준 도시락을 먹던 그 지하 창고가 보고 싶어지네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동료들에게 인사도 할 겸 가봐요. 민혁은 곧바로 차를 대기시켰고 두 사람은 화려한 회장 전용 차량 대신 소박한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변함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민혁과 서연을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민혁은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하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지하 3층 물류 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혁은 긴장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곳은 그가 강민으로 살았던 치열한 현장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조명은 밝은 LED로 교체되어 있었고 먼지 가득하던 바닥은 말끔하게 코팅되어 빛이 났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허리를 휘게 했던 무거운 짐들은 최신식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들이 대신 나르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쾌적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고 한쪽에는 안마 의자가 구비된 넓은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강민 씨, 아니 회장님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 민혁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김 반장이었다. 그는 달라진 환경 덕분에 훨씬 건강해진 얼굴로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다. 정말 오셨군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 반장의 투박한 손을 잡은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반장님. 제가 너무 늦게 바꿔드려 죄송합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민혁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 모여든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료애만이 존재했다. 창고를 둘러본 뒤 두 사람은 예전에 자주 앉았던 비상계단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혁은 미리 사온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을 꺼냈다. 오늘은 스테이크 대신 이게 먹고 싶더군요. 그때 당신이 나눠줬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민혁이 서툴게 컵라면 포장을 뜯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깔깔 웃었다. 회장님이 되셔도 컵라면 뜯는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라면 국물이 익어가는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 본부장과 박 주임 소식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움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가 만났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바꿀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민혁은 서연의 그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더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난번 옥상에서의 프러포즈 이후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잡지 못하고 미뤄왔던 터라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왔다. 서연 씨,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것을 함께 이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이라는 정원에서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 씨, 당신은 이미 제 인생 최고의 정원사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자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비상계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호화로운 예식장보다 따뜻하고 성스러운 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도시에는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부들의 모습이 활기차게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민혁은 그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자신과 서연이 함께 녹아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며칠 뒤 하늘그룹의 공식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화려한 스튜디오 사진이 아닌 물류 창고 직원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혁 회장과 이서연 이사의 셀카였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가장 높은 곳까지 그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결혼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들의 축복 댓글이 쇄도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재벌과 신데렐라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커플이라고 불렀다. 결혼식은 호화 호텔이 아닌 그들이 설립한 복지재단의 야외 마당에서 직원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을 초대한 작은 파티 형식으로 치러졌다. 축의금은 전액 비정규직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 결혼식 날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한 원피스를 입었고 민혁은 턱시도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주례도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했다. 민혁은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다. 저는 오늘 한 여자의 남편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든든한 가족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제 아내가 가르쳐준 사랑과 정의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또한 맑은 목소리로 화답했다.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당신이 길을 잃을 때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잡은 이 손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맞절하고 서로를 안아주었을 때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꽃비가 내렸다. 시간이 흘러 5년 뒤 하늘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었다. 강민혁 회장은 투명 경영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서연은 여성 경영인으로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 공헌 사업을 주도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빠를 닮아 눈매가 선하고 엄마를 닮아 웃는 게 예쁜 딸 수아가 태어났다. 어느 늦은 가을 주말 세 가족은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민혁은 딸을 목마 태우고 잔디밭을 달렸고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과일을 깎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온 민혁이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하늘은 높고 파랬으며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행복해요? 서연이 민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민혁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끼며 대답했다. 더할 나위 없이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겁이 날 정도로 내가 강민이라는 가명으로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어. 아마도 돈은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늙어가고 있었겠죠. 서연의 장난 섞인 말에 민혁은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맞아.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 억만장자라는 타이틀보다 당신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내 인생 최고의 스펙이야. 민혁은 몸을 일으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아가 꽃을 꺾어들고 달려와 두 사람에게 안겼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강민혁,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공허한 왕이었다. 그러나 가난을 연기하며 만난 한 여자를 통해 그는 비로소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존경,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가 찾아낸 이 보물들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차갑거나 냉혹하지 않았다. 따뜻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내일은 언제나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이 써내려갈 행복한 동화의 영원한 서막이었다.